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입지우리와 관련해서 이 지역경제 기반 분석입니다. 이 지역경제 기반 분석인데 이 분석하는 우리가 내용 중에서 우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가 입지계수란 용어죠. 자, 이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또 자주 출제되는데 또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입지계수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입지계수란 용어죠. 자, 입지 우리가 계수 또는 뭐 입지상, LQ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입지계수는 우선은 이 분모와 이제 분자에 있어서 이 분모는 전국에서 우리가 얘기하죠. 분모는 전국. 자, 분자는 어떤 특정의 지역, 뭐 예를 들면은 뭐 Z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 특정 지역입니다. 분자는 특정 지역, 분모는 전국에서 우선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전국의 이 전체 산업, 자, 전국에 있어서의 이 전체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자 수. 자, 여러분 산업별 우리가 생산액이 주어질 수 있죠. 생산액 또는 소득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고용자 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 산업, 이건 자동차 산업일 수도 있고 제조업일 수도 있고 부동산업일 수도 있죠. 이 전국의 특정 산업의 이 고용자 수가 이 분모고, 분자는 이 Z 지역의 전체 산업의 우리가 고용자 수에 대해서 우리가 Z 지역에 있어서의 I 산업, 우리가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이러한 문제가 이 표가 주어졌을 때 이 그 표를 이 수식 요게 맞춰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 Z 지역에 있어서의 I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자, 그럼 Z 지역에서의 I 산업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LQ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때는 Z지역 I 산업에서 생산을 하고 이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이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우리가 기반 부문에 있어서의 산업이다. 이 기반 부문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LQ가 1보다 작으면은 이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다. 이때는 Z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판매하여 소비를 합니다. 이 소비를 해서 이 지역 내에서 화폐가 유통되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이런 것은 외부로 수출 못하죠. 그래서 외부로 수출 못하는 이런 산업을 비기반 산업이다. 비기반 산업이라고 하죠. LQ가 1일 때는 전국 평균 수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급자족에 있어서의 상태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이 값이 나오겠죠. 이 표를 이용해서 입지계수의 값을 구한 다음 입지계수가 1보다 큰가 작은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 기반산업, 비기반산업을 확인하는데, 입지계수는 뭐죠?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땐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기반 승수인데, 자,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이 경제 활동은 이 기반 활동과 비기반 활동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죠. 자, 이 기반 활동이라는 건 뭐죠? 기반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이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전국의 다른 지역, 그 지역 바깥 외부로 수출하는 활동, 그래서 화폐가 그 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활동을 기반 활동이고, 비기반 활동은
서비스 부문의 활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활동으로서 이 지역 내에서 화폐 간의 유통이 되는 활동을 말하죠. 자, 이때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떤 용어냐? 자, 이 경제 기반, 자,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은 그 지역에 있어서의 기반 부문에 우리가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반 부문의 성장이 이 비기반 부문의 성장을 유도해서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이 지역 경제 기반 이론의 핵심인데, 그럼 이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떤 지역에, 자, 어떤 지역에서의 총 고용 인구, 어떤 지역에서의 총 고용 인구를 우리가 기반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 인구로 우리가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이 10만 명인데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2만 명이면 약분하면은 경제 기반 승수가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수식에서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이 경제 기반 승수, 이 경제 이 기반 승수에 뭐를 곱해줘? 이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경제 기반 승수가 여기서 5라고 계산을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럼 경제 기반 승수가 5인데, 자, 2015년도에 있어서의 기반 산업에 있어서 고용 인구, 2015년도에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우리가 1000명을 고용을 했다. 1000명을 고용을 하면은 경제 기반 승수가 오기 때문에 1000명에 5를 곱해주면은 그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5000명이 되죠. 즉, 그 2005년도에 기반 산업에서 5000명을 고용하면은 지역 전체는 5000명이 고용되기 때문에 5000명에서 1000명을 뺀 나머지 4000명은 비기반 산업에서 고용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입지계수 경제기반 승수의 용어인데, 특히 입지계수를 공부 잘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잘 확인을 우리가 해두셔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93페이지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한번 또 볼까요? 자, 이 93페이지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도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또 잘 알아둬야 될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시험 우리가 25회 시험 상당히 쉽게 출제를 했었죠. 자, 이 개념 정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데, 자, 이 도시 우리가 내부 구조 성장 이론입니다. 도시 내부 우리가 구조 및 성장 이론인데, 도시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어떻게 도시가 발달해 왔으며 앞으로 미래에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달해 나갈 것인가를 도시 행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이론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입니다. 그럼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버제스죠. 자,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이 버제스는 우리가 1925년인데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가 버제스입니다. 그래서 이 버제스는 미국에 있어서의 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동심원 이론을 전개하죠.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1826년에 나타난 이 튀네네에 있어서의 이 고립국 이론, 이 튀네네 이 고립국 이론은 우리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죠. 그래서 이 고립국 이론에서 나타나는 이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의 모형이 있습니다. 6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이 동심원 이 지대 모형이 있는데, 이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응용을 했죠. 응용을 해서
이 도시의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한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거주지 분화의 형상. 자, 이 거주지에 있어서의 이 분화의 형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도시 내부에 있어서의 팽창. 자, 이 거주지 분화의 형상이라든지 도시 내부 구조에 있어서의 팽창이 도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분석하는 이론인데 이것을 우리는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죠. 도시 이 생태학적인 이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도시 내부에 있어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뭘로 본다? 이 도시 이 내부에 있어서의 공간 이 구조에 있어서의 형성을 어떤 형태로 보냐? 이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인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는 침입이라든지 그 침입에 따라서 경쟁을 하겠죠. 이 경쟁의 결과 다른 토지용으로 바뀌는 천이 또는 계승이죠. 천이 또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침입, 경쟁, 천이로 설명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부의 공간 구조 형성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의 이 공간 구조 형성을 이 침입, 경쟁, 천이의 과정으로 우리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도시의 핵심이 바로 중심 업무 지구. 우리가 중심 업무 지구는 12대. 여기 핵심이 하나인데 이 도시의 핵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동심원상으로 균일하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중심 업무지구는 도시에 있어서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이 도시의 핵심에서 적응하지 못하죠. 밀려나서 우리가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이 점이지대가 나타나죠. 이 점이지대. 자, 이 점이지대 밖에는 도시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지역 또는 저급주택지역, 이 네 번째 동심원상에서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주택지역, 다섯 번째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대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5개의 지구로 우리가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현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인데 이 버제스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낮죠. 지대는 낮고 접근성도 낮고 인구 밀도도 낮고 이 범죄의 우리가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질병도 우리가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죠. 자, 특히 이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 주거지역 사이에 있다. 이 점이지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해 두시면서 이 버제스 이론은 최초의 이론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있어서 일반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도로교통 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버제스의 이론에 이어서 두 번째 이 1939년에 나타난 또 호이트의 선형 이론 또는 우리가 축 이론 또는 부문 이론이라고 하죠. 이 선형이라는 것은 이 부채꼴 모양을 말하죠. 부채꼴 모양. 그래서 1939년도에 나타났는데 이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죠.
자, 이 미국의 142개 도시에서 주거 자료를 상세히 수집을 해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죠. 그래서 이 도심에서 토지 이용, 이 동질적인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이 돼서 뭐를 따라서 이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우리가 성장, 확대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키는데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이 선형,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나죠. 이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키죠. 자, 이렇게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 모양이 꼭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부채꼴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무슨 거? 쐐기 모양이라고 하죠. 쐐기 모양. 그래서 쐐기 또 모양이라고 합니다. 부채꼴 모양. 자, 여러분 쐐기 모양으로 또 출제를 한번 했었죠. 쐐기, 웨지라고 하는데 쐐기 모양, 부채꼴 모양, 쐐기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는 우리가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차지하여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고소득층 인근에는 중급주택지역이 차지하고 그리고 저급주택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나죠. 자, 또 이것도 핵심이 하나죠. 여기 핵심이 이거 하나. 여기 핵심이죠. 이 핵심이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우선 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도시에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우리가 관건은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우리가 주거 입지 선택 능력이다.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 이 높은 우리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느냐? 높은 주택 가격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지에 있어서의 입지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의 능력,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있어서의 입지 선택 능력이 우리가 도시의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여튼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느냐 핵심이 되겠죠. 자,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핵심을 보고요. 우리가 주택 입지의 이동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특히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있어서의 역할을 우리가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한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96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다핵심 이론이 나오죠. 맥켄지라는 학자에서 주창이 되고 우리가 해리스와 울만에 있어서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핵심 이론. 자, 핵심이 하나가 아니죠.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 선형 이론은 핵심이 하나이지만은 이 해리스 울만은 핵심이 하나가 아니다. 다 핵심 이론이다. 핵심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핵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 96페이지 그림 바로 위에 보면은 자, 이 도시가 성장하면은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또 몇 개의 이산 흩어진다는 얘기죠. 이산되는 핵심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인데 자, 여러분이 이 도시 성장에 있어서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우리가 유일한 핵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유일한 핵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나 거대 도시의 설명에 적합한 이론으로서 도시에 있어서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분화론에서 우리는 핵심이 여러 개가 생성되는데 문제는 이 다핵에 우리가 성립 요인이 나오죠. 자, 이 다핵을 성립시킨 요인, 발생시키는 요인이 나오는데 가끔 여기서 우리가 시험지문 벌써 2번 출제했죠. 다핵을 성립시키는 요인을 보면은 자, 여러분이 어떤 활동에는 우리가 특수한 시설이
우리가 필요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되고, 그리고 같은 어떤 동종의 부동산 활동에서는 동종의 활동이니까 어떻게 한 장소에 모이는 걸 집적이죠. 집적함으로써 우리는 이익을 상호 추구하는 거죠. 집중지향성이라고 하고, 어떤 이종 다른 업종의 활동에 있어서는 이해가 상호 상반되기 때문에 같이 한 지역에 같이 입지하기가 어렵다. 즉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도심에서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지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심에 입지하기가 어렵고 외곽에 입지해야 되겠죠.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또 다액이 성립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우리가 베리라는 학자죠. 이 베리에 있어서의 유상은 바로 뭐죠? 리본 형태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 교통이 현저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도심 내부에 모여있던 집약되어 있던 각종 업무용 시설이나 주택이 간선도를 따라서 도시 외곽으로 확산 입지하는 경향인데, 그 모양이 유상 리본 형태의 모양을 띠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베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출제 위원들의 교재에는요, 이 버젯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리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 세 가지만 나와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 계속 출제되는 것은 이 세 이론 중심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9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지대 지가 이론인데, 이 지대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용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토지, 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이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지대로서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대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다. 이 지대는 유량 개념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이 지가는 현재 시점에서의 토지 가격. 자, 현재 시점에서의 토지 가격이니까 이 저량 개념이죠. 저량. 네? 자, 이 저량 개념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가 지가. 자, 현재 시점인데 1년 우리가 후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의 수입을 R, 또 1년 이용한 대가도 또 뭐다? R. 이런 식으로 또 3년 또 후에 또 토지를 이용한 대가 매 기간, 자, 여러분 매 기간마다 지대의 수입을 R로 동일하다고 보고,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계속 발생하죠. 자, 그러면 지가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 장래에 예상되는 이 지대 수입을 현재 가치화한 총 합계가 바로 지가가 됩니다. 그럼 지가는 이게 현재 가치한 총 합계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겠죠. R 1 플러스 R로 할인해야겠고, 2년 후에 이건 얼마죠? R 1 플러스 R에 제곱되겠죠. 그러면 3년 후에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R 1 플러스 R에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는데 이것을 다 더해 준 게 바로 우리는 지가가 되겠죠. 그러면 지가 V는 우리가 R 1 플러스 R 할인했죠. 자, 요거 다 더해주면 된다. 자, 요걸 전부 더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에 합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R 우리가 1 마이너스 일정한 수 곱해주는 게 1 플러스 R분의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R분의 R, 요것을 우선 계산하면은 R분의 R로 나온다. 자, 이 지가는 우리가 지대의 수입을 할인율로 할인한 값인데, 자, 장래 지대의 수입이 증가하면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토지 가격이 높겠죠. 이렇게 지대와 지가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비례 관계고, 이 할인율이 높으면은 전체값 지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할인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가, 이 토지 가격은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지대 수입을 현재 가치화한 총합계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고전학파에 있어서 이 지대이론과 신고전학파의 지대이론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고전학파는 1776년에서 약 1870년 이 사이에 이 고전학파의 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 고전학파의 시대에 있어서의 지대이론을 보게 되면은, 이 고전학파는 이 토지, 자본, 이 노동인데, 이 토지는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은 것, 즉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물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 힘이 가미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토지와 자본을 우리가 구별하여 고찰한다. 토지는 인공적 힘이 가미되지 않는 것, 자본은 인공적 힘이 가미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와 자본을 우리가 구별하여 고찰을 하고,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우리가 총 생산에서 뭐를 빼죠? 이 자본에 대한 대가, 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이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 이 나머지를 지대로 지불하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우리가 대가로서 이 지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대는 총 생산에서 노동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이 잔여, 나머지 잔여인 이 잉여를 지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이 잉여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지대는 잉여로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고전학파에서의 지대는 우리가 잉여로 우리가 보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 그래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따라서 이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전학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자,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우리는 지대가 결정된다.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이 고전학파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이 되겠고, 그러면 이 고전학파에서는 우리가 이 마샬이 대표적인 학자죠. 알프레드 마샬. 그래서 마샬에 있어서 뭐 준지대도 나오지만은 이 신고전학파에서는 이 토지, 이 자본, 이 노동인데, 이 토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토지도 우리는 생산 요소, 자본도 생산 요소, 노동도 생산 요소다. 이 생산 요소, 토지, 자본 구별하지 않고 토지도 생산 요소, 자본도 생산 요소, 노동도 생산 요소라 본다. 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 토지라는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죠. 이 생산 이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지대다.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우리가 비용으로 파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전학파에서는 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우리가 한정된 우리가 자원에 있어서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죠. 효율적 우리가 이용에 중점을 두면서 이 고전학파에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지만은 신고전학파에서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인데, 신고전학파는 약 1890에서 1930, 2년 이 사이의 시기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이 마샬이 대표적인 우리가 신고전학파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에서의 지대론의 논쟁이 있죠. 즉 우리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가에 있어서의 지대 이론에 있어서의 논쟁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보시고,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비용이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큰 차이점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현대적인 우리가 이 의미에서, 이 현대적 의미에서의 우리가 지대 이론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이 97페이지 밑에 보면은 경제지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이 우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데,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여기서 자, 이만큼 공급을 하면은,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실제는 균형 가격만큼 받기 때문에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또 이만큼 공급을 하면 난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실제는 균형 가격만큼 받기 때문에 이만큼 불로소득을 얻고 있죠. 자, 이 각 공급량을 이렇게 세분시키면은 이 빨간 선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면적으로 구성되는데, 이 빨간 선의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경제지대라고 하죠. 이 경제지대. 이 경제지대에 있어서의 개념이고, 자, 그러면은 전용 수입은 요 흰 부분이죠. 이만큼 공급하면 난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전용 수입입니다. 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우리는 전용 수입이죠. 이 지불해야 되는 이 최소한 금액, 이 흰 부분으로 나타나는 이 면적이 바로 우리는 전용 우리가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P와 요 QE를 곱한 이게 바로 총수입인데, 이 총수입에서 뭐를 빼면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을 빼면은 경제지대가 되겠죠. 자, 이 요소, 이 공급, 이 요소 공급에 있어서의 탄력성이 기울기가 급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인데, 그러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은 경제지대에 더 포함하고 전용 수입은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경제지대는 증가하고 전용 수입은 감소합니다. 자, 그런 것도 우선 알아둬야겠죠. 이 요소 공급에 있어서의 기울기, 이 탄력성에 따라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기울기가 급해요. 이게 점점 기울기가 급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됐다. 그러면 이 전체가 바로 뭐가 돼? 경제지대가 돼. 이 경제지대인 바로 총수입이 되고, 이때는 불로소득이 전부 총수입이고 전용 수입은 제로가 됩니다. 자, 이 수직선일 때는 뭐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선, 수직선. 즉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못한다고 가정을 했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질 때는 경제지대 자체가 총수입이고 전용 수입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대 이론의 기초를 배우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지대 이론에 관련된 고정적 지대 이론, 이 도시 토지 집가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